한국 가정집 한 곳에서 매일 아침 도착하는 쿠팡 박스 1개. 그 결제액이 이번 분기백악관 책상 위까지 도달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1분기 보고서에 적힌 숫자는 26억 원. 직전 분기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멈춘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30년 지기 비서실장 부통령실 그리고 의회 54명이 있었습니다. 한국 매출의 92%가 어떤 경로로 워싱턴 한가운데까지 흘러간 것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의 한 가정집 현관에는 매일 아침 같은 3개 박스가 도착합니다. 누군가는 생수를, 누군가는 기저귀를, 누군가는 어제 밤 11시에 주문한 칫솔을 그 안에서 꺼내죠.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 박스 한 개에 찍힌 결제 금액은 몇천 원 많아야 몇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가계부에서는 사소한 한 줄이죠. 그런데 이 한 줄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따라가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게 됩니다. JTBC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2026년 1분기 미국 의회에 제출된 쿠팡의 로비 보고서였죠. 그 문서에 적힌 한 분기 로비 자금은 178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억 원이었습니다. 직전 분기까지의 금액은 89만 5천 달러였습니다. 한 분기 만에 약 2배로 뛴 것이죠. 단순히 늘어났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 흐름이 갑자기 2배로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그 분기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만 보면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새롭지 않으니까요. 애플도 구글도 메타도 워싱턴에 자금을 씁니다. 문제는 이 26억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었는가 그리고 어디로 향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내려가다 보면 평범해 보이던 한 분기 보고서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자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6억 가운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집행한 로비비는 약 109만 달러 하나로 1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외부 로비 회사들에 지급된 수입료였죠. 그 가운데 이 분기에 새로 합류한 외부 로비사만 3곳이었습니다. 트럼프 측근 제프 밀러가 이끄는 밀러 스트래티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최측근 알베르토 마르티네즈가 있는 콘티넨털 스트래티지, 그리고 초당적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사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 자체 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자리에 닿기 위해 외부 인맥을 한 분기에 3줄로 동시에 깔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큰 액수가 향한 곳은 밀러 스트래티지로 한 곳에만 3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 결정적인 변화는 자금이 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전 분기까지 쿠팡의 로비 대상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상무보미국 무역대표부, USTR, 국무부 재무부, 농무부 중소기업청,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통상과 무역, 즉 기업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행정창구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통상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두드리는 평범한 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2026년 1분기 보고서에는 그 명단에 없던 이름들이 새로 적혀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통령실, 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NSC. 한 기업이 무역 분쟁이나 관세 협상을 다루는 수준을 넘어 백악관 정문 앞에 자기 이름을 적어 넣은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직전 분기까지 무역과 통상의 창구를 두드렸던 자금이 이번 분기에는 백악관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긴 셈입니다. 두드리는 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문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외부 로비사 3곳이 동시에 신규 계약된 시점 과백악관과 NSC가 새 대상으로 추가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한 회사가 어쩌다 한 부서를 더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도적으로 새로 짜인 그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무역부서까지의 로비라면 통상협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세 디지털 통상시장 접근 같은 익숙한 의제들이 그 안에서 다뤄지죠. 그런데 백악관과 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를 다루는 NSC는 본래 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닿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동맹과 안보 핵심 외교 현안이 결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 한 유통기업이 왜 이 분기에만 굳이 미국 안보의 심장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분기 보고서에 함께 등장한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라드 파트너스라는 회사죠. 새로 짜인 외부 로비망 가운데 가장 무게가 다른 라인입니다. 보고서에 적힌 글자만 보면 단순한 워싱턴 로비 회사 가운데 하나처럼 보입니다. 계약 한 줄, 수입료 한 줄. 흔적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가진 인맥을 한 줄씩 풀어보면 26억이 왜 굳이 백악관 정문 앞에 멈췄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금이 멈춘 자리에 있는 사람의 30년 지기가 있었습니다. 발라드 파트너스의 이름 하나가 워싱턴 권력의 거미줄을 풀어냅니다. 26억 원이라는 숫자가 한 분기 만에 2배로 뛴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자금이 닿은 곳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정확히 누구를 향했을까요? 새로 짜인 로비망 가운데 가장 먼저 들여다볼 이름은 발라드 파트너스입니다. 이 이름 하나가 워싱턴 권력의 거미줄을 풀어줍니다. 발라드 파트너스를 만든 사람은 브라이언 발라드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워싱턴에서 친트럼프 진영을 가장 가까이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분기에 쿠팡이 새로 손을 잡은 외부 회사의 창립자가 미국 대통령 본인과 직접 연결되는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직전 분기까지 통상부서를 두드리던 자금이 이번 분기에 백악관 정문 앞으로 옮겨간 이유가 여기서 처음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라인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입니다. 수지 와일스는 발라드 파트너스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결제 라인을 가장 가까이서 관리하는 자리가 이번 로비망의 출발점과 같은 사무실 출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발라드 파트너스에서 시작된 한 줄기가 백악관 본관 안쪽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라인은 부통령실로도 향합니다. 2026년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찾아 JD 벤스 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벤스 부통령이 직접 꺼낸 단어 중 하나가 쿠팡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우려라는 표현으로 이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한 기업의 동일인 지정 검토가 부통령의 첫 면담 의제 가운데 한 줄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달 뒤 후속 면담에서도 같은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연 외교부 장관의 회담 자리에서도 쿠팡이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인은 의회로도 뻗어나갑니다. 이번 분기에 새로 합류한 외부 로비사 가운데 한 곳이 밀러 스트래티지였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제프 밀러입니다. 제프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캠프에서 주요 모금책을 맡았던 인물이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라인에 이어의회 다수당 지도부 라인까지 같은 한 분기 안에 한 회사의 손에 잡힌 셈이 됩니다. 백악관과 부통령실 그리고 의회 다수당 지도부까지. 워싱턴 권력 지도의 세 지점이 한 분기 안에 한꺼번에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2026년 4월 21일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한 통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서한을 주도한 사람은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입니다. 그리고 서한에 적시된 회사는 정확히 4곳이었습니다. 필구고 메타 그리고 쿠팡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 3곳과 한국의 한 유통기업이 같은 한 줄에 묶여 등장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앞에 3곳이 사실상 들러리 고소안의 진짜 목적이 4번째 이름에 있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한국 기업 한 곳을 위해 미국 의회 의원 54명의 이름이 동원되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서한에 이름을 올린 핵심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캘리포니아 출신 데럴 아이서 의원입니다. 데럴 아이서 의원은 쿠팡 측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쿠팡 조사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기업이 후원한 의원이 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을 의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다른 의원들 가운데에도 쿠팡 후원금 수수가 확인된 인사들이 있었고 일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쿠팡과 계약된 로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인물 한 명 한 명을 따로 떼어보면 각각이 워싱턴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을 한 장의 종이에 모아놓고 보면 그 모양은 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0년 지기 그가 만든 회사 출신의 백악관 비서실장 부통령실에 직접 거론 하원의장과 가까운 모금체계 회사 그리고 의회 의원 54명,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망라하는 워싱턴 핵심 인맥의 집합체가 한 분기 안에 한 기업의 이름 아래로 모였습니다. 거미줄처럼 아우르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 묘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한 곳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였습니다. 폴리티코는 쿠팡의 이번 로비를 가리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 전방위 압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매체의 분석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 정치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가 직접 내린 평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 공격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전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한 줄에 같이 놓이는 일은 워싱턴의 일상적인 기업 로비를 설명할 때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동선과 인물의 동선이 일치하는 그림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직전 분기까지 통상부서를 향하던 $89만 5천 달러는
이번 분기에 백악관 대통령실과 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로 향한 178만 5천 달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30년지기에서 시작해 비서실장 부통령실 하원의장 라인 그리고 의원 54명까지 이어지는 한 장의 인맥 지도가 놓여 있습니다. 한 기업이 한 분기 만에 그려낸 이 지도는 단지 워싱턴 안에서 영업 활동을 강화한 정도로 설명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다시 생깁니다. 미국 의원들에게 흘러간 26억의 출처는 정확히 어디일까요? 한국에서 매일 아침 결제되는 박스 한 개의 돈이었던 경로를 거쳐 워싱턴 한복판의 이 인맥 지도까지 도달했을까요? 그 흐름을 한 칸씩 따라가 보면 사안의 무게는 다시 한번 달라집니다. 26억 원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돈이 처음 만들어진 자리는 결국 한국입니다. 한국의 가정집 현관아우 멤버십, 자동결제 새벽에 도착한 박스 한 개, 그 결제액이 미국 워싱턴의 책상 위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따라가려면 5칸으로 나뉜 흐름도 한 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느 회사가 미국에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자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의 지갑에서 출발했는지 단계별로 추적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첫 칸은 결제입니다. 한국 소비자의 주문이 쿠팡 한국법인의 매출로 잡힙니다. 두 번째 칸은 영업이익입니다. 한국에서 길어올린 매출이 비용을 빼고 본사로 향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세 번째 칸은 송금입니다. 한국법인의 이익이 미국 본사인 쿠팡 INC로 배당과 특수관계자 비용 형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칸은 로비업체입니다. 미국 본사가 워싱턴의 외부 로비사들과 계약합니다. 다섯 번째 칸은 백악관과 의회입니다. 그 자금이 대통령실, 부통령실, 국가안보회의, 공화당, 의원실까지 닿습니다. 결제 영업 이익송, 금로비 백악관, 5칸으로 이어진 한 줄의 동선입니다. 이 흐름도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는 것은 첫 번째 칸의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쿠팡 전체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입니다. 대만과 다른 해외 사업이 일부 자리를 차지하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번 돈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한 구조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회사이지만 회사를 굴리는 매출의 거의 전부는 한국 소비자의 결제에서 나옵니다. 물류센터 배송 차량 데이터 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머무는 자리도 대부분 한국입니다. 회사의 몸체는 한국에 있고 회사의 머리는 미국에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을 잇는 결정적 사건이 2024년에 있었습니다. 한국법인이 미국 본사 쿠팡 INC에 첫 중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규모는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흑자 전환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익이 한국에 재투자되는 대신미국 본사라는 저수지로 옮겨간 첫 번째 공식 신호였습니다. 그동안 쿠팡은 적자 기업이었기에 외부로 나갈 이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흑자가 자리를 잡자 그 첫 결과물이 향한 곳은 한국의 신규 물류 인프라가 아니라 미국 본사의 계좌였습니다. 배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법인이 미국 본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에게 보낸 비용과 배당의 누적 금액은 약 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직전 해 대비 51.2%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 해 사이에 절반이 더해진 것입니다. 송금액 추이는 더 가파릅니다. 2020년 1,503억 원이었던 송금액이 2024년에는 9,39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 사이 약 6배입니다. 한국에서 길어올린 물이 미국 본사라는 저수지로 보이는 속도가 매년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송금의 명목은 배당만이 아닙니다. 본사가 한국법인에 청구하는 경영자문 비용 라이선스 비용그룹 내부의 각종 분담금이 모두 특수관계자 거래의 형태로 합산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도착지는 같습니다. 이 송금 구조가 가능해진 분기점은 2021년 3월에 있었습니다. 쿠팡 INC가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주체는 한국법인이 아니라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미국 법인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회사의 자본구조와 의결권 구조가 한국이 아닌 미국의 규칙을 따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회사의 지배 구조를 한국 자본시장이 아닌 미국 자본시장이 결정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핵심은 차등의 결권이었습니다. 한 주가 다른 주의 29주만큼의 무게를 가지는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 클래스 B 보통주를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 김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76.7%였습니다. 같은 시점 그가 실제로 보유한 지분은 10.2%였습니다. 10분의 1의 지분으로 4분의 3의 결정권을 가진 구조입니다. 한국 시장에 그대로 상장했다면 만들 수 없었던 형태입니다.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자본시장 규칙을 우회하려 면미국 상장이 거의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이 구조 위에서 김 의장 본인의 지분 일부도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김범석 의장은 클래스 B 보통주 1,500만 주를 클래스 A로 전환해 매도했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약 4,846억 원이었습니다. 시점은 한국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이었습니다. 한국 법인이 미국 본사로 첫 중간 배당을 보낸 해와 의장이 본인 지분을 대규모로 현금화한 해가 같은 해였다는 점은 별도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매출 92% 미국 본사 송금 1.4조, 미국 의회 로비 26억, 첫 칸의 비중세 번째 칸의 첫 번째 공식 송금액 내 번째 칸을 거쳐 다섯 번째 칸에 도달한 분기 집행액입니다. 한국에서 길어올린 물이 미국 본사라는 저수지로 모이고 그 저수지에서 갈라져 나온 한 줄기가 워싱턴으로 흘러갔다는 가설이 세계의 수치 위에서 동시에 성립합니다. 결제 영업이익성 금로비백악관. 다섯 칸의 동선이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회계장부와 공시 자료 위에 실제로 적힌 숫자로 채워진다는 것이 흐름도의 무게입니다. 이 흐름을 두고 쿠팡이 내놓은 자기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보면 사안의 무게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길어올린 물이 미국 본사라는 저수지에 모이고 그 저수지에서 갈라져 나온 한 줄기가 워싱턴으로 흘러갔다는 흐름. 여기까지가 아파트에서 본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앞에서 쿠팡 본인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자기 방어의 논리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논리가 어디까지 버텼는지를 보면 사안의 무게가 한 단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장면의 배경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인 지정. 일반 시청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행정 용어이지만 풀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한 사람 또는 한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합니다. 다른 말로 총수입니다. 누가 이 그룹의 의사결정 정점에 있느냐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적어두는 자리입니다.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규제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쿠팡의 경우 현재 동일인은 사람이 아니라 법인 쿠팡 주식회사입니다. 2021년 대기업 집단에 진입한 이후 5년 연속으로 법인이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상장 법인의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공정위의 동일인 자리에서는 비켜서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 구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공정위에 촉구했습니다. 신주기 경영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하는 잠정 결론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발표 시점은 2026년 4월 29일. 이 영상이 다루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며칠 뒤입니다. 법인이 가졌던 자리를 사람이 갖는다는 결정. 이 결정이 가진 무게는 표현 그대로 사람 단위의 책임으로 옮겨진다는 데 있습니다. 동일인이 개인으로 지정되면 그 사람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혈족, 그리고 삼촌인의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가 모두 공정위의 규제 시야 안에 들어옵니다. 친족이 가진 회사들이 이 기업 집단과 어떻게 거래하는지 일감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공식 감시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법인 한 줄로 닫혀있던 책임의 경계가 사람의 가족관계망으로 펼쳐집니다. 쿠팡이 내놓은 자기방어의 논리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의 CEO에게 동일인 지정을 처음 적용하면 부작용만 키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충돌할 수 있다는 어조였습니다. 둘째는 더 강한 비율을 동원한 카드였습니다. 정유사 S-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지배하고 있고 그 정점에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S-오일의 동일인도 빈살만 왕세자로 지정해야 하느냐고. 외국인 지배기업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동일인으로 끌어오는 일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한 외국 왕가의 이름으로 단번에 데뷔시키려 한 카드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비유는 강력해 보입니다. 외국인 지배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한 사람의 정점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한 문장으로 깨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짚은 지점은 단순했습니다. S-오일을 지배하는 아람코는 사우디 정부가 지분 절대 다수를 보유한 국영기업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위치는 한 국가의 통치 구조 안에서 부여된 자리이지 한 개인이 자기 의결권을 직접 쥐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면 쿠팡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은 차등 의결권 구조 위에서 개인의 손에 의결권을 직접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국가가 소유한 회사의 통치 라인이고 다른 한쪽은 한 사람의 손에 모인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한 표현은 더 단호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라는 이름이 동원된 강력한 비유가공 연기업과 개인 지배라는 한 줄짜리 구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쿠팡이 꺼낸 카드는 워싱턴 권력의 한가운데를 향한 그 화려한 인맥지도 위에서 정작 한국 공정위 회의실에 한 줄에 막혀버린 셈이었습니다. 자기방어의 논리가 거대했던 만큼 그 논리가 깨지는 장면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이 장면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은 시점입니다. 4월 29일은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이 한 차례 매듭지어지는 날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인지 아니면 법인 쿠팡 주식회사에 다시 그 자리를 지킬 것인지, 친족 경영 참여 정황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그 결정이 며칠 안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자기방어 논리가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가 이미 한 차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빈살만 카드가 깨졌다는 사실은 4월 29일을 앞둔 공정위의 판단에 가벼운 신호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쿠팡은 미국 상장 외국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동일인 지정의 칼날을 비켜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가장 단단한 자리에 사우디 왕세자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한 줄에 깨졌습니다. 국영기업의 지배와 개인의 지배는 같은 종류의 무게가 아니라는 한 줄. 그 한 줄이 26억의 로비망과 워싱턴 인맥의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오히려 가장 작아 보였던 한국의 공정위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발화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26억이 향한 자리는 단지 한 기업의 자기 방어를 박살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한국과의 안보 협상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결제한 돈이 미국 본사로 흘러갔고 그 일부가 26억 원의 로비 자금이 되어 백악관과 의회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닿은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둔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둔갑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한 줄 진단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처분이 미국 기업 차별과 동맹 균열로 둔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기업의 자기 방어를 넘어 서국과 간 협상 테이블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둔갑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1월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워싱턴에서 JD 벤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미 동맹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담에서 벤스 부통령이 직접 꺼낸 단어가 있습니다. 쿠팡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를 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동맹국 부통령이 일개 기업의 이름을 안보 면담에서 거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로부터 약 2달 뒤입니다. 김민석 총리와 벤스 부통령의 후속 면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쿠팡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도 쿠팡이 거론됐습니다. 같은 단어가 3번의 고위급 협의에 연속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4월 23일입니다. 한국 정부의 안보사령탑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안보협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쿠팡 사안과 안보 협상을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공식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이슈의 안보 영향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자기 방어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받는 협상은 무엇이었을까요? 3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 도입입니다. 한국 해군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안이고 미국의 기술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둘째 우라늄 농축 권한입니다. 원자력 자립의 핵심 변수이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가장 민감한 조항에 닿아 있습니다. 셋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함께 한국이 수십 년간 미국과 협상해온 의제입니다. 세 의제 모두 한 기업의 동일인 지정 여부와는 본래 아무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4월 25일자로 들어온 정황이 더해집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기술 협의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팡 이슈를 비롯한 복합적 변수의 영향이 거론됐습니다. 일정이 잡혀있던 협의가 멈춰선 것입니다. 이쯤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 드러났습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나 체포구속 같은 신변 조치가 없어야 한미안보 고위급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변 처리 여부가 두 나라의 협상 진도를 좌우하는 조건처럼 제시된 것입니다. 한 기업의 동일인 지정 문제가 한 국가의 핵추진 잠수함 협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공식 반박을 내놨습니다.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절차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외교부의 반박은 분명했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의 4월 23일 발언이 함께 놓이면서 같은 정부 안에서도 두 결의 메시지가 동시에 발신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쪽은 분리 대응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영향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 정치권을 향한 26억 원의 로비가 정말
이 협상 테이블의 흐름을 직접 흔든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인과의 한 칸 한 칸을 끊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 순서는 분명합니다. 1월 부통령 면담에 직접 언급 2달 뒤, 후속 면담과 외교장관 회담에 반복 거론 4월 21일 의원 54명, 서한 4월 23일, 안보실장의 영향, 인정 4월 25일 핵잠수함 기술협의 연기 정황. 이 일정들이 한 분기 안에 차례로 쌓였습니다. 이 시점에 다시 떠올려야 할 숫자는 한 가지입니다. 2026년 1분기 26억 원, 직전 분기의 2배. 그리고 그 자금이 새로 닿은 자리가 백악관과 부통령실 국가안보회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금이 향한 자리와 안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의제의 자리가 정확히 겹쳐 있습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의 안보 의제를 자기 방어의 지렛대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는 이때부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한국에서 길어올린 물이 워싱턴으로 흘러간 한 줄기의 끝이 결국 한국의 협상력으로 되돌아왔다는 진단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한 문장은 이 진단을 정부 차원에서 사실로 확인해준 발언이었습니다. 정부가 부인할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다큐톤으로 무게를 가늠하기에 가장 단단한 출처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국 소비자에게 어떤 얼굴로 돌아왔는지를 보면 쿠팡이라는 기업의 두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6억 원이 워싱턴에서 거대 권력을 사들이는 동안 그 자금의 출발점이었던 한국 소비자에게 쿠팡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그 얼굴은 2025년 11월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11월 한 달 동안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주소를 포함해 모두 10개 항목이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더 무거운 사실은 원인이었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전 직원이 보안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기술 침해가 아니라 관리 부실이었던 것이죠.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은 1인당 5만원짜리 구매 이용권이었습니다. 다만 이 5만원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트랩을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즉시 손에 쥘 수 있는 액수는 5,000원 한 장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여행을 가거나 명품 플랫폼에 들어가야 비로소 실물이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손에 즉시 쥐어진 보상은 5,000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외국 사례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1억 4,7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합의금으로 약 7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5,000원과 1조 원. 이 두 금액은 같은 종류의 사고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 무게를 두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차이는 보상 금액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4영업일 안에 공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쿠팡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비정기 공시를 냈습니다. 미국에 보낸 자료는 두꺼웠습니다. 한국에 내놓은 사과문은 짧았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얼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표 교체 과정에서도 같은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박대준 한국법인 대표는 사건 직후인 2025년 12월 10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를 임시로 채운 사람은 미국인 헤럴드 로저스였습니다. 쿠팡 INC 최고관리 책임자이자 김범석 의장과 같은 하버드 출신입니다. 12월 17일과 30일 두 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로저스는 자체적으로 데려온 통역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국회가 준비한 통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매출의 거의 전부를 거둬들이는 기업의 임시대표가 한국 국회 안에서 한국어 통역을 따로 두고 답한 것입니다. 법적 대응의 무게도 두 나라에서 달랐습니다. 한국 소비자단체는 회원 탈퇴와 불매운동을 거론했고 정치권에서는 집단소송법 확대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국 소비자의 분노보다 먼저 법정에 도달한 것이죠. 소비자의 반응은 결제 화면에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2월 4주차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는 2,77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5.8% 줄어든 숫자입니다. 매일 아침 박스를 받던 손이 주문 버튼 앞에서 한 번 멈춘 결과입니다. 쿠팡이 미국에 보낸 보고서는 두꺼웠습니다. 한국에 보낸 사과는 짧았습니다. 미국 주주에게 도달한 것은 법정의 소장이었고 한국 소비자에게 도달한 것은 5,000원짜리 쿠폰 한 장이었습니다. 같은 분기에 워싱턴 백악관 앞으로는 26억 원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제액의 다음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매일 아침 한국의 어느 가정집 현관에 도착하는 쿠팡 박스 한 개. 그 박스 한 개의 결제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지금까지 5칸의 흐름도로 따라왔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결제는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이 됐고 그
영업이익은 미국 본사라는 저수지로 송금됐으며 그 저수지에서 갈라져 나온 한 줄기는 워싱턴의 로비 회사로 다시 백악관과 의회로 도달했습니다. 한 분기에 26억 원, 직전 분기의 2배. 5칸의 흐름도는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이 흐름도가 남긴 자리에는 4가지 미해결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2026년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발표입니다. 법인이 가졌던 자리에 사람이 들어설지, 그리고 그 사람의 친족 회사들까지 규제 대상이 될지가 한 줄로 결정됩니다. 둘째 일주가 29주의 무게를 가지는 차등 해결권을 한국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입법 동향입니다. 셋째, 3,370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자리에 5,000원의 즉시 사용액이 놓인 사실을 두고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강화 논의입니다. 넷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증권 집단 소송입니다. 한국 소비자가 한국에서 받은 사과와 미국 주주가 미국에서 받게 될 판결이 어떻게 갈리는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네 일정의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5칸의 흐름도는 결제라는 첫 칸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제액의 다음 종착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매일 아침 박스를 받는 그 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기업 종목에 대한 투자 소비 권유가 아닙니다.